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9월 밤사이에 뉴욕 시장은 휴장을 했죠. 그래서 뉴욕 시장을 항상 이제 새벽까지 보셨던 분들은 어제는 조금 일찍 잠이 드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이럴 때는 쉴 때 뭔가 조금 더 시장의 다양한 자료들도 보시고 그러시나요? 루틴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보는 것도 루틴이다. 예, 오늘 쉬는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찐 애청자십니다 했는데 아니요. 루틴이라서요.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근 전 아침 드시면서 또 방송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미 또 출근길에 올라서 버스나 지하철 혹은 이제 자차 안에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여러분 자, 오늘은 뉴욕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얘기 살짝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월가에서 뉴욕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들을 심층적으로 다뤘던 리포트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 열어드리기 위해서 힘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의 내용이 전달되고 나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우리 문수석과 함께 시장의 9월에 어떠한 일들이 과연 벌어지게 될 것인가 좀 예상도 해보고 9월 나오고 있는 위기설에 대해서도 우리 문수석님의 시원한 또 분석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가의 소식 어제 살짝 예고해드렸던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시네요. 카르페디엔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드립니다가 아니고 축하드립니다. 9월 5일에 태어난 우리 축하드리고요. 카르페디님 여기 시청자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시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서 다들 외쳐주시는데 오늘 정말 좋은 하루, 그러니까 항상 늘 좋은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겠지만 오늘 유난히 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제가 분명히 이제 어제 밤에 그거 이제 딱 보고서 잘 때는 강보권 위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유럽 증시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소폭 큰 폭은 아니었고요. 약보권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은 금리 동결, 미국에서의 금리 동결 기대,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조금 올랐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 또 중국 부동산 위기에 진원지, 지진은 아니지만 진원지라고 불리는 비구를 위한 그러니까 컨트리가든의 7천억 상당의 회사채 상환 연장 소식도 또 전해졌죠. 이 가운데 유럽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독일 무역 흑자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약보합권에서 유럽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는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제 저희가 최일호 상무님과 함께도 시장의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월가의 분석가들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켓워치의 보도 내용에 보면요. 월가 분석가들이 향후 몇 개월간의 기업 실적에 대해 낙관론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 분기 전망치는 통상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2달간은 분석가들이 반대로 전망치를 올렸는데 이게 2년 만에 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분기 미국 기업들 S&P 500 기준으로 EPS의 전망치는 6월 30일 2달 전과 비교했을 때 0.4% 그리고 다음 4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0.6%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일부 또 비관적인 분석은 항상 있잖아요. 특히 JP모건은 항상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JP모건 분석가들 최근 보고서에서도 월가의 내년 기업 실적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다라고 좀 비판에 나서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데 뭐 기술주나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지난 주말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올해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S&P 500 지수 올해 연말 기준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스투마이어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통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9월 진입 시점에 지수가 연초 대비 10에서 한 20%까지 올라 있다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종종 이양현 위원님과 함께 그 미국의 S&P 뭐 역사 이렇게 하면서 지수 움직임이 월별로는 어땠고 뭐 어떤 이벤트 전후로 항상 이런 움직임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거를 자주 보여드렸는데 미국은 이런 통계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100% 완전하게 맹신 이때 올랐으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으로 상승 확률이 있었으니까 오를 거야라고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지수가 10에서 20% 상승한 해의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죠. 65%의 확률로 9월에도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때 사실 근데 지수의 상승의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0.77%. 통상적으로 8월 시장이 좀 안 좋았고 9월도 미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이전에 8월까지 시장이 10에서 20% 지수가 올랐다면 9월에도 함께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달에 8월에 오히려 지수가 좀 8월이 조정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더욱더 상승 여지가 생긴 것이다 라고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일 지수가 8월에도 좀 올랐다면 연초 이후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을 경우에 9월 이후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8월에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웨드부시에서는 미국 기술주가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내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IT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봤을 때 기업들의 IT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내년 말까지 기술주의 상승 랠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최근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요가 기술 트렌드에서 혁명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최근에 AI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던 1995년이나 또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었던 때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기술주가 올해 또 큰 폭으로 급등한 이후에 버블, 거품 가능성과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점 이런 것도 물론 기술주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발전으로 봤을 때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지금 뭐 초창기니까요. 그리고 IT 지출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기술주가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기술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고 그리고 결국 월가도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기술주에 대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뭐 시장에 대한 버블, 부정적인 내용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또
포커스를 해두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잠시 후 출연하시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도 향후에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뭐 주제는 9월 위기설 내용을 보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약간은 9월 위기설 요거는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9월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기술적 통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9월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9월 시장에 대한 의견도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 막 지나갔고요.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생일 축하 서로서로 해주고 계시고 그쵸? 다 뻔한 얘기들이죠. 근데 그 뻔한 얘기가 힘이 실리면은 또 무서운 거잖아요. 예측이 안 된다라고 살걸팔걸님이 껄껄하는 걸 또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예측이 안 되는 시장 과연 9월이 지나면 9월 위기, 10월이 지나면 10월 위기, 11월 지나면 11월 위기. 뭐 늘 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바꾸면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용기 여쭤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 증시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위기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 얘기한 것처럼 뭐 늘 위기가 있는 시장 아니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게 시장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9월 틀린 얘기 아니죠. 네. 예, 항상 기회와 위기는 같이 그쵸, 맞물리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연간으로 따지면 계절적으로 9월이 위기가 발생했던 확률이 가장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대내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미국의 니먼 사태, 어, 유럽의 재정 위기, 네. 또 한국의 외환 위기. 다 9월에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증시 붕괴론이 좀 형성됐을 때 당시도 9월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대외보다는 대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 이기설 관련된 뉴스 보도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기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심리가 흔들려서 가격이 변동성이 좀 생긴다고 하면 네.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동안 좀 담고 싶었던 네. 대상들이 있었으면 좀 사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위기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 원인부터 9월 위기설이 왜 네. 나오는 건지 원인부터 우리 한번 하나씩 뜯어볼까요? 선진국, 신흥국, 한국 순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선진국은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 네. 이로 인한 이제 중소형 은행들 불안,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뭐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게 또 신흥국의 우려로 좀 작용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코로나 대출 이자 상한 유예가 끝나는 달이고요. 그리고 역전세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체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분들이 좀 위기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특히 선진국,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변화요? 재택근무가 정착이 됐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실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정책상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신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2.6%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20에서 25%.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존 용도의 변경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나와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2월달 이후부터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물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위험자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최종 정책금리, 그러니까 실질 정책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거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융여건지수, 이것도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나면 6개월, 7개월 뒤에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가 항상 상단에 도달했던 거를 확인할 네.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 정책금리가 양위값으로 바뀐 거, 그리고 미국 금융여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은 네. 올해 3분기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9월 달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흥국, 한국, 선진국,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금이 좀 유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의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어요. 오,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때 당시에 글로벌 경기가 양호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렇게 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국, 한국, 그리고 선진국도 자금이 유입됐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약간 좀 위태위태로 가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은 괜찮다는 지표가 있지만 중국도 약간 좀 애매하고 요새 독일도 약간 또 위태롭다고 하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긴축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순수 통화 정책 충격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축됐고 이로 인해서 이번 긴축기 때는 신흥국, 한국, 선진국 동반 자금 유출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과거 경험상 투자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불안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달부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사실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 카드를 많이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올해 실물경제 지표가 월별로 발표될 때 사실 정책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미중 간의 금리 차익대로 자금 유출 압박, 그리고 이하나 약세 압력을 좀 받았던 상황이라서 사실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약간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싶었지만 사실 그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1년 FAR을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꺼내든 카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막 의미부여 안 하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 통화 완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럼에도 거다. 불구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꺼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인지세를 또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달 15일부터는 그 지준율을 이해하는데 외화 지준율을 인하하는 거. 외화.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LPR 인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이기가 중국의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네. 목적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지세 인하는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시행할 예하 지준율 인하라는 거는 네. 결국 이하나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여러모로 상당히 빠르게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은 반등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1월달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결국 금융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좀 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대출 이자 상한 기일이 이번 달에 다 끝났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유예해 준다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올해 1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번 달 꺼내들려고 하는 정책은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절벽을 대비를 해가지고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네. 꺼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PF 만기 연장과 같은
PF 시장에 자금경색과 관련된 방안들도 들어 있다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9월 이기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9월은 이기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물려나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9월 달은 증시가 하락 압력이 상당히 높은 달이긴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5월 달에 기억하실 거예요. 5월 위기설이 있었었나요? 월가 격언에 5월에는 세리 시장이 메이.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음. 주식을 팔고 잠깐은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격언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 5월달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도 과거 확률을 올해는 좀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 리스크온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주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섹터로 따지면 IT,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혹시라도 흔들릴 때 네.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9월 시장에 대한 위기설이 있었던 건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굵직했던 안 좋았던 일들이 좀 9월에 집중되기도 했었고 상황적으로도 또 부정적인 환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9월에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결국에는 9월을 지나면 에이 뭐 위기설은 정말 설일 뿐이었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는 문수정님이 예전에 금리 인상 초창기에 막 올라갔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금리가 막 인상이 될 때보다 그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때 경기도 주식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더 오히려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전 기억나거든요. 진짜 눈빛이 뭐죠?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는 눈빛이신데요? 아마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많은 문선님이요. 게스트를 아닌데.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예. 저 문수정님 그게 하셨는데.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어지는 고금리 상태에서 주식 시장을 문수정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제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9월달에 끝날 거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에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요. 그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금리를 25pp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는 네. 연준이 매파적으로 좀 금리 수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앞으로 미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 경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예. 얘기한 걸 좀 전달해 드렸을 뿐이죠.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네.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8월달은 지나갔지만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시장 불안 요인이 3가지 정도였는데 피치, 무디스 이런 사태들은 결국 해당 기관들의 신뢰성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확장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렸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LPR 인하를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필요시마다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연속성을 갖고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이 하락하는데 가장 큰 내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행히 다시 지난해 10월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는 동인은 아니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네.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9월달, 10월달은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S&P 500 지수는 10월 정도 되면 지난해 1월 수준 4,800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뭐 대상들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지 잠깐 흘린다고 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걸 팔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10월달 되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네. 어떻게 대응하라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아껴뒀다가 그때 좀 얘기 그때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셔야 예. 되니까. 일단 10월달까지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말 그대로 4,800이라고 하면 4,8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4,700 정도 그냥 이제 변동성 정도 보였다가 내년 1분기 때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내년 1분기 때 상승하는 이유는요. 내년 2분기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주식시장에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되게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목적은 앞으로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 전체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은 경기 수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목적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낮추는 목적이 더 커요. 그리고 다행인 건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표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 연준의 2분기 금리 인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투자를 하실 때 단기간의 시계열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네.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금리가 불안불안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은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달에도 뭐 글로벌 마켓 뷰라는 자료를 쓰면서 네. 그 주제로 삼았던 게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와 미국 증시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좀 서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와 증시는 마이너스 상관 관계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통 이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주가 간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이연 프리미엄.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결국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놓고 봤을 때 이염이 커질 때 사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이제 금리와 주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이익 성장,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상승되는 부분, 또 할인율의 상승, 현재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거 경험상 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할인율 하락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컸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을 좀 얘기해드리면 지금 주요 IB들이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3분기, 4분기 때 각각 3.5, 3.2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CPI 기준으로.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6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 이번에는 이제 근원 PC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전년 동월 대비 올해가 3.9, 내년이 2.6, 내후년이 2.2.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죠. 네. 그러니까 2025년 되면 거의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조차도 지금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의외로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요인이 뭐죠? 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일단 작년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 하락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주거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거나 전월치보다 조금 오르게 되면 이 주거비를 가지고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하는데 명확한 거는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어떤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참고로 이제 주거비와 연준 정책금리 간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요. 이 주거비, 전년 동월 대비 가격하고 이 갭이 0.8에서 1.05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9개월 뒤에 연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과거 2006년, 2007년에 있었고요. 또 2018년 전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9개월 뒤에가 해당되는 시점이 내년 2분기예요. 네. 그러면 내년 2분기 때는 주거비가 연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여지가 있는데 그게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먼저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물가 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동인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인은 경기랑 기업이익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그 기대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경기 그리고 기업이익이 거기에 해당되는 흐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참고로 경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은 경제지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오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 있죠.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을 좀 찾고자 하면 미국 경제학회는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결론을 맺어주는 기관이긴 하는데 보통 6개월, 12개월 뒤 상당히 늦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미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시그널을 좀 찾고 싶다고 하시면 네. 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쌈의 법칙이요? 예, 쌈? 예. 영어예요? 아니요, 경제학자 쌈이 만든 쌈이라는 사람이 경제 지표예요. 만들었군요. 예. 프레드에서도 이 지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최근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이 최근 12개월 동안의 실업률과 비교를 했을 때 최저점에서 0.5%포인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해도 되는데 상당히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조차도 쌈의 법칙을 놓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대부분 판단을 해요. 근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매 분기마다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올해 2분기가 가장 안 좋았죠. 전년 동월 대비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5.4 전후였기 때문에. 근데 올해 3분기, 4분기를 놓고 보면요. 3분기 때 0.2, 4분기 때는 7%대로 상반기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거든요. 네. 결국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이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아마 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쵸. 이제는 EPS가 올라가고 PER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다시피 네. 10월 달까지 S&P 500 지수 4,8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말씀드린 물가 전망을 놓고 봤을 때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과거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게 되면 장기 금리는 하락세로 반전을 하고요. 네. 금리나 기대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률 곡선의 그 역점 폭이 점차 축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위험자산 선호를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하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장기금리 하락, 주가 상승의 조합일 때 달러는 당연히 약세를 보이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에 민감한 신흥국,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선진국, 그리고 이제 국가로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섹터로는 올해 주도 섹터인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그리고 정책 테마로는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올해 연초 이후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딱 세 가지예요.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 세 가지 섹터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남준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9월의 위기설의 실체, 결국에는 뭐 약간 김 빠지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 항상 설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9월 시장이 그렇게 막 휘청이게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앞으로도 시장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분위기, 혹여나 시장이 꺾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또 기회로 매수의 찬스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달 드렸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